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0.6%가량 오름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만 장 초반보다 상승폭을 좀 반납했다는 점이 아쉽기는 합니다. 이번 주에는 빅테크 실적 연이어서 발표가 되고요. 대선도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지러운 순간입니다. 대선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면서 각 기업들의 쏟아지는 실적도 체크해야겠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들려온 뉴스들 같이 점검해 보시죠. 주말 지나고 나면 금요일장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장에 대한 정리부터 함께 진행해 보시죠. 자, 코스피, 코스닥 이날 약했습니다. 코스피는 겨우 강보 합권을 유지했고요. 코스닥은 1% 정도 떨어진 채 마무리가 됐죠. 빅테크 실적을 앞둔 관망세가 조금 짙게 나타나기도 했고요. 금융주는 그래도 호실적을 내놓았고 주주 환원책을 언급하면서 시장에 보탬이 돼줬습니다. 이날 상당히 52주 신고가 기록하는 금융주들이 꽤 많았다라는 점은 비교적 시장 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바이오, 엔터, 화장품 쪽은 내려갔습니다. 2차 전지 일부 종목들 올라가긴 했으나 테슬라의 급등 이슈에 비하면 조금은 약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운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조금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L&F 등의 종목 등을 제외하고는 탄력도가 그리 좋지 않았다라는 느낌이었죠. 전체적으로 시장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 금리와 환율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과 대선 시즌을 앞둔 불확실성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 속에 달러 강세 움직임, 외국인의 매도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코스피의 흐름과 실시간 외국인의 금액 흐름이 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코스닥의 지수 흐름은 지난 거래일 기준으로는 기관의 수급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죠. 금리,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앞에 뒀다라는 것도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내 3분기 GDP 예상보다 좀 부진했죠.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는 원화 약세를 가지고 와서 우리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로 정말 이제는 사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여러 가지 희망 섞인 실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3거래 연속해서 삼성전자 매도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날도 결국에는 1% 이상 떨어지는 흐름으로 55,9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외국인은 그러면 무엇을 샀을까요? 이날 기준으로는 금융주와 여전히 SK 하이닉스 쪽에 매수를 유입하고 있다라는 점 눈에 띄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이날 1.4% 상승하면서 20만 원 위로 올라갔죠. 테슬라와 ESSD 관련한 논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영향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날 말씀드렸던 테슬라와 SK 하이닉스의 ESSD 관련해서 눈여겨볼 종목들, 이제 파두나 삼화전기, TLB, DI, ISC 등을 같이 관련주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관련 종목들이 그래도 좋은 시세가 났고요. 에이징랜드도 이날 동반 강세를 기록하면서 20%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진영에서는 HBM과 ESSD 관련한 종목군 중심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효과로 2차 전지 쪽이 비교적 괜찮았죠. 그리고 장 전에 나왔던 IRA에 따른 AMPC 최종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의 배터리사들이, 셀사들이 조금은 우호적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2차 전지의 센티는 나쁘지 않았는데 시세적으로는 조금은 더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했습니다. 자, 그 밖에는 실적 뉴스들이 많았었죠. 기아 실적이 있었는데요. 판매 대수 자체는 조금 줄었으나 ASP가 상승했습니다. 고부가 가치 차량 판매 증가 영향이었겠죠. 그리고 올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덕분에 2%
10% 정도. 그 전날 현대차의 실적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 나왔고요. 자동차 진영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게 요즘은 현대모비스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2% 이상 그날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영업이익이 YOY 기준으로 32% 증가했고 11월 19일 밸류업에 대한 기대까지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2.6% 상승했는데 하나증권에서는 목표가를 올려잡는 흐름도 나타났죠. 자, 이날은 그 전거래일 장 마감 이후 나왔던 KB금융 실적과 함께 신한지주 등 은행주들의 실적이 대거 쏟아졌습니다. KB금융 측에서 4조 원대 이익을 발생시켰고 주주 환원 내역을 공개하면서 KB금융의 급등 그리고 다른 금융사들의 주가까지 끌어올렸죠. 시장 분위기가 엄청 강경한 주도 섹터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연말 배당 매력 이런 것들이 함께 부각되면서 금융주로 이날은 관심도가 좀 쏠리긴 했습니다. 하나금융, BNK금융, 신한지주 등이 상승세를 기록했네요. 자, 시장에 좀 주요했던 내용들은 이렇게 노란 선으로 표시를 했는데 하나씩 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증시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난이도 상승을 기여하고 있는 게 바로 환율이겠죠. 부담스러운 환율, 미국에서 생각보다 강한 고용과 연준 인사들이 조금씩 매파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트램프 트레이드까지 만나면서 달러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1389원까지 올라갔어요. 달러 인덱스 기준 4주 연속해서 상승세 보여줍니다. 자, 트럼프가 된다면 이라는 것에서 트럼프 트레이드 차원에서 강달러 현상이 보이고요.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달러의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달러 강세를 조금 눌러줄 만한 다른 통화가 없다는 것도 결국 달러 강세를 이어가게 하고 있죠. 유럽 같은 경우는 경기 우려감이 좀 짙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날 지난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LF 금리 동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부양책 기대가 약화되면서 위안화 약세, 우리 원화가 또 거기에 같이 좀 동조화되는 현상이 있었고요. 한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경기 우려감이 또 원달러 환율 상승의 이슈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이 환율의 흐름인데요. 정확히 10월 달부터 해서 1,300원에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는 빨간색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 규모입니다. 환율의 가파른 상승과 함께 10월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 규모도 계속해서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그중에 다수가 삼성전자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 부담스럽긴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해서 달러의 고점론도 언급은 되고 있고요. 어찌됐건 외환 당국에서 1,400원에 대한 방어는 나설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보다 더 악화될 여지는 좀 낮다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참고하면서 일단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환율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증명을 증시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의 1번이 이겁니다. 실적 얼추 기대치에 맞춰서 내놓으면 때려 맞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죠. 만약에라도 기대 이하로 나올 경우는 정말 철퇴를 맞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그 이상을 내줘야 하고 시장에서 원하는 새로운 내러티브 스토리를 만들어줘야지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도 좋은 예를 기록해 준 게 바로 HD 현대일렉트릭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날 실적 나오기 직전에 7.7% 급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죠. 그러면서 장중 흐름 보시면 7.7% 상승해서 마이너스 4%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회사 측의 목소리와 HD 현대일렉이 갖고 있는 내러티브에 시장은 다시 관심을 뒀어요. 납기 물량이 2026년까지 가득 찼고 2027년도 이후의 물량을 영업 중이다라는 회사의 목소리, 그리고 수주 단가 인상 중이고 미국의 북미 변압기 쇼티지 현상 계속되고 있다. 초고압 변압기 부분에서는 경쟁이 거의 없으며 내년부터는 증설 효과가 반영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4%의 하락을 일단 만회하며 1% 상승으로 끝이 난 HD현대일렉입니다.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변압기 관련해서 2022년도부터 관련해서 변압기 산업에 대한 주목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뒤로 정말 굴욕이 없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상승률 400% 넘어가고요. 올해 상승률만 놓고 봐도 300%
이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증권사 두 곳에서 오늘 아침 기준 업데이트된 내용을 내놨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4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종가가 34만 5천 원. 상상인증권에서는 그보다 더 높였죠. 48만 원의 목표가입니다. 내용은 거의 동일했어요. 비수기에 이 정도인데 4분기 들어서 우호적인 환율과 원자재 가격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HD현대엘레 그날 장중 차트는 변동이 컸으나 주봉 차트 한번 보시면 정말 꾸준하게 안정적인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2023년도경만 놓고 봐도 6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35만 원, 목표가는 48만 원까지 나오고 있네요. 현대엘렉의 굴욕 없는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금요일장의 여러 특징주 중에 공통점 좋은 쪽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날 동시에 들어온 종목들이 어떤 게 있나 봤더니요. 앞서 봤던 HD현대일렉트릭도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있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 그래도 삼성전자 대비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SK하이닉스이고요. 현대모비스도 하반기 자동차 업체들 전반적으로 힘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현대모비스는 그래도 좋은 흐름으로 121선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날 좋은 실적과 함께 주주환원에 대한 얘기, 11월 19일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을 열어놨기 때문에 더 좋은 시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시장의 기대가 높아집니다. 그 밖에는 금융주인데요. KB금융 좋은 실적과 함께 주주환원책 내놓으면서 이날 8% 올랐고 하반기 들어서도 121평선 단 한 번도 크게 이탈하지 않고 꾸준하게 지켜내면서 올라갔습니다. 신한지주는 실적은 컨센에는 살짝 못 미쳤어요. 다만 주주 환원에 대한 모멘텀을 자극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이날 올라줬습니다. 안정적인 금융주들 연말 포트에 넣어봐야 될 것인지 궁금해지는 시점이죠. 외국인 기관의 매수 유입에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쪽 다뤄봤고요. 자, 나름 중요했던 뉴스. 모건의 SK하이닉스에 대한 반성문 이렇게 해서 언론 보도가 꽤 많았었죠. 9월 달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SK하이닉스 목표가를 반토막을 내버리면서 시장에 반도체 겨울에 대한 얘기로 또 한 번 출렁임을 만들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왔는데 분기 최대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7조 300억 원. 그런데 이때 주요 언론사들의 뉘앙스는 그랬어요. 모건의 반성문이다. 모건이 목표가를 올렸다라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다만 모건의 목표가 상향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12만 원에서 고작 만 원을 올렸어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틀렸다라는 뉘앙스에 빗대기에는 목표가 상향폭이 너무나 적다라는 점에서 SK하이닉스 전일 종가 20만 원인데 13만 원을 부른 것이 과연 반성문일까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비꼰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모건의 이번 실적 전망은 7조 8천억 정도였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녹해봤는데 그것보다 낮게 나온 거야 라고 그래서 틀렸다라고 비꼬는 것이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모건 스탠리는 그냥 말을 안 하고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모건을 제외하고 본다면 시티에서는 목표가 33만 원 보고 있고요.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는 22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건의 이슈가 있기는 했었으나 이것이 반성문일지는 놓고 봐야 되겠고요. 크게 센티적으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최종 가이던스 앞서 언급드렸었죠. 작년 12월부터 나왔던 내용이고 최종적인 확증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첨단 제조 기술로 미국 생산 판매하는 것들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고 기존에 나왔던 내용 대비 그럼 무엇이 달라졌는가? 최종 내용을 들여다보면 잠정 가이던스 대비는 배터리 부분 혜택이 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생산 시설을 두고 있는 곳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셀 3사와 엔캠, 솔브렌 홀딩스, 하나솔루션, CS 윈드가 있었고 이번 내용에서는 배터리 쪽이 좀 더 모멘텀을 받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삼성증권에서는 SK온 그리고 삼성 SDI, LG 엔솔 모듈 추가 인식 가능 캐파에 대해서는 이 순으로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다만 SK온이 현대차 미국의 합작 공장 8개에서 4개로 라인을 좀 축소한다라는 뉴스가 주말 사이에 더해지긴 했어요. SK온 측에서는 확정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조금은 캐즘에 대한 이야기를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참고용으로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내용들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지난 금요일에 섹터가 좀 좋지 않았던 쪽이 화장품입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코스맥스, 삐아, 아모레퍼시픽, 제닉, 애경산업 등등이 이날은 낙폭이 꽤 크게 나왔습니다. 아이폰 쪽 종목들과 화장품 쪽의 하락폭이 다소 컸던 이날이었고요. 상반기만 해도 이들이 정말 좋은 흐름을 기록했던 화장품이었었죠. K뷰티의 위상을 안고요. 그런데 하반기 들어오면서부터 차익 실현 압박에 노출되기도 했고 환율 상황이 좀 우호적이지 못했었던 영향을 받으면서 흔들림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최근 다시 환율이 올라서곤 있지만 그 영향을 전혀 받아가지 못하고 있네요. 주요 종목들 보면 대다수가 12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와 버린 상황입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 이날 흔들림을 보였을까요? 시장에서 거론됐던 내용들입니다. 광군제 티몰이나 도은 리스트에 한국 브랜드가 없었다라는 점과 중국에서 우려감, 미국에서 경쟁 심화 우려감, 여러 가지 좀 리스크가 있을 만한 목소리 등이 나왔고요. 로레알 미국 중저가 제품 성과가 부진했다. 그래서 로레알 측과 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코스맥스, CLC, 한국콜마, 제닉 등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대비 아마존 상위 랭크 브랜드 수가 감소했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조금의 이제 기저로 인한 변화들에도 시장은 불안을 느낀 거고요. 이들의 하락 이유로 갖다 붙여졌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하나증권의 반박 내용도 있기는 했었고요. 또 연말 소비 시즌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부터 이제 그로 인한 회복을 좀 볼 수 있을지,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일단 올해까지는 화장품주를 체크하지 않을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잠시 후에 화장품 섹터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장 흐름이었고요.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우와 S&P 500은 소폭 내렸고요.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금리 4.2를 기준으로 이보다 떨어지면 시장이 상승하고 이보다 올라가면 시장이 흔들리는 흐름, 금리로 인한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10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비치 대비 좋았습니다. 여전히 미국 경제가 강하구나,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것은 금리 인하의 기대를 약화시키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격화되는 중동 불안이 이날은 발목을 잡았습니다. 미국의 유럽 쪽 전투기가 중동으로 배치되고 있다라는 소식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 등이 뉴욕장에 다소 불안으로 작용을 했고요. 중동 우려가 유가 상승을 불러오면서 사실 살짝 내리면서 오르며 시작했던 뉴욕장에 다시 금리가 올라가면서 뉴욕장을 끌어내리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금리에 따라 장중 변동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는 게 되겠고요. 금융주의 부실 대출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다우 등의 하락이 좀 더 크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나스닥이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테슬라 뚜껑 열어봤더니 실적 괜찮잖아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번 주에 열게 실적 뚜껑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알파벳, 메타, 마소, 애플 등의 실적이 이번 주에 대거 쏟아지다 보니까 여기서 실적에 대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AI 지출에 대한 얘기가 등장한다면 또 AI 반도체 진영에 힘을 실지 않을까 기대감 등이 있었습니다. 금리 불안이 가중될수록 빅테크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가는 마당에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들이 나오다 보니까 빅테크 종목들이 선전했고요. 나스닥은 상승으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테슬라 한번 보실까요? 그 전거래일의 급등은 공매도 청산 이슈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캐시우드가 매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테슬라가 장중에 하락하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보택시와 FSD 모멘텀을 여전히 시장은 우호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장 막판에 되돌렸죠. 3%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엔비디아와 웨스턴 디지털도 흐름이 좋았는데요. SK 하이닉스에서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에서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확인하는 실적과 멘트 등이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 진영이 계속 힘을 받아갔습니다. 엔비디아 0.8% 상승, 이번 주에 있을 빅테크 실적 앞두고 거기서 지출에 대한 기대감도 등장을 한 거죠. 웨스턴 디지털은 AI로 제품 수요가 좋다라고 언급하면서 AI와 반도체 진영에 힘을 실어줬고요. 본인 역시 4%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자, 은행주 부진했는데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한 문제를 자극시켰던 뉴욕 커뮤니티 뱅크가 이번에는 아파트 건물 연체 대출에 대한 부실 대출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했습니다. 부실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더하면서 8% 급락을 했고요. 이러한 것들은 빅스 지수의 상승을 이끌기도 했죠. 전반적으로는 반도체는 선전, 빅테크는 강했고 금융주는 빠졌다. 이렇게 뉴욕장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 장에서 금융주가 강세 흐름을 기록하고 하루 만에 뉴욕장에서는 금융주가 빠져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자, 명확하게 보이죠? 빅테크의 존재감이요. 반도체 업종은 웨스턴 디지털과 엔비디아 등의 선전에 힘입어서 그리고 AMD에 대한 모멘텀 이번 주에 실적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의 시각이 보였습니다. 꽤 강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아마존,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브로드컴까지 빅테크 진영이 전반적으로 금리 상승 속에 나름 안정권으로 여겨지며 올라갔고요. 의외로 국채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진영에 힘이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과 전기차 종목들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이 밑에 빨간색이 전반적으로 금융주 전체적인 부진이 눈에 띄었네요. 자, 주말에 핫이슈입니다. 이스라엘에 공격이 있었죠. 이란을 쳤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란에게 미리 경고성으로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란 측에서는 당장의 맞대응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중동 불안은 지정학적 단기적으로는 좀 진정됐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트럼프 공포, 로이터 측에서 무디스가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낮췄죠. 경기 우려감 때문입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경제 대국이었던 이들의 경기 우려감이 짙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2018년도 트럼프로 인한 무역 분쟁 이슈가 있고 나서 유럽 경기가 큰 타격을 받았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을 짙게 드러내고 있죠. 독일 재무장관이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무역 전쟁을 일으킬 경우 우리도 강력한 보복을 하겠다며 이제 경고의 목소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유럽 경기가 약하다라는 것은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를 촉발시키는 움직임이 되겠죠. 자, 트럼프가 이제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3시간 동안 인터뷰했던 내용이 이슈가 됐습니다. 세금 인하나 관세를 강조한 점, 이것은 국내 기업들에겐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국내 경제에게도요. 다만 일론 머스크를 칭찬하고 우주에 대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찬양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환경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자력은 중립 이상의 코멘트, 풍력은 최악이다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하네요. 전쟁 종료 내가 당연히 시킬 것이다 라고 단언했고 그 방법에 대한 공개는 기밀이라는 식으로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북한에 관련한 코멘트 우호적이었고요. 비만 혹은 식단 관련한 미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네요. 관련해서 이 내용이 영향받을 수 있을지는 참고용으로 일단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일본에 총선이 있었죠. 15년 만에 처음으로 집권당 연합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책임을 지고 퇴임하는 등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퇴임하게 되든 아니든 일본에 좀 급격한 변화가 생길 여지도 열어둬야 될 겁니다. 엔화의 움직임, 그로 인해서 연결되는 내용들 예의주시하면서 체크해 보시죠. 트럼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리얼 클리어 폴리티ክ스라는 이 집계 기관에서 최신 집계를 냈는데 이 집계 기관 기준으로는 8월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가 또 앞섰다라고 합니다. 주말 사이에 트럼프 진영이 우세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일주일 새 이런 내용이 쌓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미 금리나 환율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시장에 반영되었을 수 있으나 그래도 트럼프 트레이드로 여러 가지 영향받는 쪽 열어뒀습니다. 암호화폐 쪽, 재건, 남북 경협, 그리고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히토류인데요. 어찌됐건 미국의 중국 대륙이 기술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산업의 영역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쥘 수 있는 카드는 너희들의 첨단 산업 성장을 막을 거야. 히토류 우리가 꽉 쥐어버릴 거야. 라는 대응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히토류 문제도 계속 열어는 둬야 될 겁니다. 물론 국내에서 히토류 관련주들은 트레이딩 위주로 좀 취급받긴 합니다만 트레이딩으로라도 체크가 가능할지 열어봐야겠죠. 뉴욕타임즈에서는 중국이 히토류 생산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거의 매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요. 유니온이나 티플렉스, 포스코엠텍, 삼화전자 등등 트레이딩 관련한 종목들 체크해 뒀습니다. 자, 방산과 우주항공에 노란불을 넣어둔 것은 방위산업 관련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중동 리스크는 살짝 잠잠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쿠르스크에 북한군이 집결 중이다. 뭐 이런 내용들 결국 러우 전쟁 관련한 리스크 속에서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껴서 나토와 러우 쪽의 이슈에 좀 엮여버릴 여지가 있겠죠. 방산 안티드론 지난주 내내 시장의 중심권에 있었는데 더 관심을 받을지 아니면 중동 리스크 불안이 좀 진정되면서 시세적으로 관심 이탈이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STO 관련주들도 강세였어요. 핑거나 갤럭시아 머니트리, K옥션 등이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관련해서는 우리기술투자, 제주은행, 핑거, 유라클, IT센 등등 관련주로 넣어놨습니다. 참고용입니다. 개별 뉴스로는 ADC 글로벌 1위인 일본의 다이이치 상쿄가 한국 기업과 협업한다 이런 내용을 내놨습니다. ADC 쪽이다 보니까 알테오젠이다, 리가켐이다, 아니면 ABL이다 여러 기업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서 그냥 여기가 어디일지에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다 정도이고요. 알테오젠은 테르가지 연내 시판하는데 파마리서치와 손잡는다 이런 보도 있었고요. 아이센스가 글로벌 제약사와 CGM 계약 11월에 발표한다라는 얘기 개별 종목 뉴스들 넣어봤고요. 넷플릭스와 장기 계약 맺은 스튜디오 미르가 수익성을 강화한다라는 소식도 언론 보도상에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은 하락했었는데요. 어떨지 보유자분들은 체크해 보시죠. 이번 주입니다. 빅위크.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집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알파벳, AMD,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마소, 메타, 일라이릴리, 애플, 아마존 등의 실적 그리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확정 내용들 나오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신규 상장주들도 이번 주에 꽤 있다라는 점 월, 목, 금요일에 있고요. 매크로 데이터에서는 중요한 것은 미국의 GDP 그리고 금요일에 있을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 등 체크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1월 긴장되죠? 1주차에는 이번 주니까 별 내용이 없고요. 2주차가 이제 3일부터 미국 서머타임 종료됩니다. 저희에겐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5시 마감이면 뉴욕장 준비할 시간이 좀 더 있는데 6시면 사실 7시 방송 준비가 좀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있고요. 밸류업 지수 4일,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FOMC가 2주차에 몰려있다라는 점, 3주차에는 수능 있고요. 4주차 엔비디아 실적, 5주차에 금통위 예정돼 있습니다. 같이 호흡하면서 11월까지 체크해 주시죠. 자, 지난 금요일장에 시외에서 게임주들 뉴스도 꽤 있었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파노 발급과 관련해서 시간 외 상한가 안착한 종목도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도 시세 튀어줄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민영 앵커가 11월 긴장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정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스타 일정이 또 11월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그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대륙으로 향하는 관문, 게임주가 중국의 게임을 정식으로 출시하기 위해서는 파노를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중국 국가신문 출판사에서 리니지2M 그리고 승리의 여신 니케가 파노 발급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2023년부터 파노 발급을 통해서 중국의 관문을 조금 더 넓게 열어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프트업이 상한가 안착을 시간외에서 했고요. NC소프트도 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와 함께 리니지2M이 모바일 게임이라는 점에서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 모비릭스가 7.5%, T3가 1.4% 시간외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자, 2024년 중국의 외자파노 발급 일정 한번 쫙 정리를 해봤는데요. 2월에는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네오위즈의 고양이와 스프, 넷마블의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가 판호 발급에 성공을 했고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X 넥스트 제너레이션도 2월에 판호 발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PC 버전이 성공을 했고 10월에는 이렇게 NC소프트와 시프트업 두 회사가 판호 발급을 또 한 번 받아냈네요. 그리고 아마도 12월 달에 또 한 번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업이 두 곳입니다. 위메이드와 넷마블 과연 판호 발급에 추가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2023년 12월에 판호 발급에 성공을 하고 이제 올 연말에 아마도 중국에서 정식 출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게임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그리고 위메이드의 미르 M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미르 M은 이미 출시가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반응은 좀 엇갈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멱살 캐리라도 필요한 게임주들입니다. NC소프트가 지금 계속해서 3달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NC소프트는 밸류업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은 주가 상승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프트업이 기대감을 좀 한창 안고 갔던 9월 달에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3개월 추이로 따져보면 6.6% 하락 흐름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데브시스터즈 넥슨게임즈의 경우에는 3개월 주가 추이가 34.7%, 33.9%로 꽤나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서 좀 타겟점을 찾아야 될까? 대륙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은 사실 생각보다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5월 중에 중국에 정식 출시가 됐던 넥슨게임즈의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좀 사로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집계는 좀 어렵고 iOS만 집계가 가능한데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중국에서 정식 출시가 된 이후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빨간 부분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넥슨게임즈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끌고 가도 좋겠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반증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의 중요한 이유는 지금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위게임 인기 순위 5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더라도 중국 시장 자체가 워낙 크고 만약에 과금까지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면 매출과 직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승리의 여신 니케 같은 경우는 2분기 기준으로 시프트업 매출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흥행 게임이기도 하고 리니지2M은 물론 조금 오래된 IP이기는 합니다만 NC소프트 모바일 게임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도 믿을 만한 구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중심을 사로잡는다면 추가적인 매출의 성장세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렇게 시간 외에 주가 반응이 나왔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시프트업의 주가는 조금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9월 12일 투자뉴스 7에서 전해드렸던 시프트업의 증권가 목표가인데요. 미래에셋증권이 95,000원으로 당시에 커버를 게시하면서 하반기에 중국 판호 획득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니케가 2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하나증권에서도 목표가 95,000원, 메리츠증권에서도 9만 원의 상당히 높은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7만 원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물론 증권가에서 제시하는 목표가 단기 목표가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기에는 조금 아쉬운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승리의 여신 니케는 결국 승리의 여신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의 여신 니케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지금 판호 발급 후에 보통 좀 출시까지 중국의 정식 출시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국내 게임사들이었는데 시프트업의 경우에는 중국 출시까지 판호 발급 이후에 3달 안에 끝내겠다라는 목표를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판호 발급이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2025년 1분기가 아니라 이번에 발급에 성공을 한 만큼 게임 출시 시기도 조금 앞당겨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고요. 2주년 업데이트를 통해서 함께 시너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6개월 락업 해제일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사실 시프트업의 이 승리의 여신 니켄 서브컬처 게임의 대표 주자죠. 그에 앞서서 중국에 좀 출시가 됐던 블루 아카이브,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도 역시 서브컬처 게임인데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블루 아카이브는 일본 서버, 글로벌 서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국에 출시가 됐는데 처음에 게임이 나온 뒤에 중국 출시까지 약간 시간이 걸린 만큼 중국 유저들이 VPN을 통해서 우회해서 이 게임을 미리 좀 즐겼을 수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블루 아카이브의 흥행 성적이 생각보다는 좀 저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승리의 여신 니케도 블루 아카이브와 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도 당연히 자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승리의 여신 니케 같은 경우는 미소녀 수집형 RPG 게임이다라는 것을 타이틀로 달고 있습니다. 동종 게임 중에서는 승리의 여신 니케와 좀 비슷한 게임이 없다라는 평이고요. 그리고 블루 아카이브보다 훨씬 더 초반 분위기가 좋았던 승리의 여신 니케이기 때문에 출시 14개월 만에 7억 달러, 그러니까 9,730억의 매출을 달성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승리의 여신 니케에 거는 기대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증권가의 분위기도 한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여전히 95,000원 제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스텔라 브레이드 PC 판매량도 180만 장을 가정해서 95,000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8만 원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이 니케의 중국 판호 발급으로 인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아마도 시프트업의 주가 상방 여력 더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역시도 니케의 2025년 중국 매출 전망이 상당히 좋게 나타날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시프트업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는데, 다만 니케 중국 출시에 대한 부분이 증권가 목표가에 이미 좀 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넥슨 게임즈에 이어서 그렇다면 시프트업에 이어서 NC소프트는 좀 어떨까요? 2023년 12월에 판호가 발급됐던 블레이드 앤 소울 2, 사실 사전 예약을 지금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부진하다라는 평가입니다. 그와 함께 스로덴 리버티, 배틀크러쉬, 호연 같은 게임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사실 반응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NC소프트를 계속해서 지켜봐도 될까? 물론 최근 3달 동안의 주가 흐름은 좋았습니다만 밸류업에 포함이 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주가가 좀 뛰었던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매출은 7.3%, 영업이익은 무려 48%가량 꺾일 것으로 보이고 있는 NC소프트이기 때문인데요. NC소프트 말고 좀 실적이 이번에 3분기에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슨 게임즈는 매출이 26%, 그리고 영업이익 23%가량 뛰어 올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넷마블, 크래프톤, 위메이드, 컴투스 모두 이번 실적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증권가의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계속해서 좀 터널을 걷고 있는 카카오게임즈,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꺾일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영업이익이 97.8%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우려스럽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네오위즈도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상당히 흥행을 했었는데 이제 조금 시들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영업이익이 70% 넘게 꺾일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만큼 게임주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지스타 일정도 체크하고 가죠. 지스타는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출품작들, 크래프톤, 넷마블, 펄어비스, 다양한 기업들이 역시 게임 축제에 나서게 되는데 한번 저장을 해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숲이 5년 만에 지스타에 참가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스트리머들 행사도 함께 열린다고 하니까 지스타 일정과 함께 주가 자극받을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위고비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고비의 빈틈을 파고드는 종목들은 없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삭센다가 지난해 12월에 183건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처방이 됐는데 지난달에는 무려 3,347건이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됐다라고 합니다. 위고비 열풍에 힘입어서 삭센다의 판매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다가 위고비의 부작용들, 이 부분을 좀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회사가 있을까? 이 부분에도 투자자들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식약처 기준으로 4주 이내 단기 사용 승인을 받은 비만 치료제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대웅제약의 디에타민이 있을 거고요. 한미약품의 리피다운, 광동제약의 콘트라프 같은 약품들이 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미약품과 동아SD의 한국인 맞춤형 비만 치료제 그리고 기존에 있는 비만 치료제의 단점들을 상쇄할 수 있는 연구들도 함께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결국 경구용 그리고 패치형 비만 치료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 가지 형태로 현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샤페론이라던가 삼천당제약 관련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들 또 한번 시장에서 탄력받아 줄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침 제가 다이어트 고민을 한참 하는 시점에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한 뉴스가 나와서 더 관심이 가기도 하는데요. 시장에서 지금 눈여겨볼 일정이나 이슈가 있거나 시세가 나고 있는 쪽 게임과 비만 치료제 커버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주요 뉴스들에 대한 전략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챙겨보시죠. 시장의 주요 섹터와 종목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이성홍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일단 주말 사이 뉴욕 증시로는 그냥 중립 정도인 것 같아요. 반도체 나쁘지 않았고 테슬라도 일단은 자리를 지켰고 금융주가 빠져서 불안하긴 했으나 국채금리 상승도 부담스러웠으나 그래도 양호했다 정도입니다. 네. 국내 주요 섹터 얘기 좀 나눌게요. 반도체, 시장 영향 속에서 어떨까요? 모건의 반성문 같지 않은 반성문 이슈도 좀 거론이 되던데 의견 주시죠. 우리가 범용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고 LPDDR4라는 제품, DDR4 제품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겨울이 왔다라고 일컬을 정도로 출하량 같은 경우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 가격은 빠지고 있어요. 그 와중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고 실적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영업이익 7조 같은 경우 매우 양호한 실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범용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좀 좋지 않음을 짚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HBM3E 12단과 관련해서 즉 쉽게 보면 HBM3E 12단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가장 앞서고 있고 마이크론은 올해 말 내년에 이 부분을 좀 납품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고 삼성전자는 10월부터 진행하겠다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와중에 원래 상반기에 예정됐던 올해 HBM과 관련된 부분의 총 투자액을 일부 증가한다라고 내비쳤고요. 그 다음에 HBM3E 12단 외에 HBM4라고 하죠. 이 부분은 내년 중반 이후에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범용 반도체가 좋지 않은데 D램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영향을 받는데 네. 하나의 긍정적인 변수가 나타난 게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올해 말 내년으로 갔을 때 D램 중에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범용 반도체가 가격이 빠지는 부분을 매출 볼륨으로 상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주가는 이제 20만 원을 안착하는 시도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할 점은 전고점의 형태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좀 횡보세를 나타낼 것인가 라는 점인데요. 전고점을 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변수 하나가 더해져야 됩니다. 네. HBM4로 가는 진행 부분을 SK하이닉스가 먼저 보여주면 그때는 전고점에 갈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두고요. 지금 주가 안에서는 크게 무리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존에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는 그래도 계속 하이닉스 쪽에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일단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여전히 SK 하이닉스의 경쟁력 우위에 대한 이야기를 도와주셨고요. 그 밖에 HBM 밸류 체인도 당연히 관심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후공전단에서 탑픽으로 보시는 거 종목명 혹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국산화 장비 쪽을 보는 게 지금은 뭐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HBM 관련해서는 그 엔비디아와 상관관계가 높은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이런 쪽을 봐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장비주들을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타픽으로는 DI, 차선으로는 뭐 테크윙,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HBM3E 같은 경우가 진행돼 준다라고 하면 뭐 이오테크닉스, YC 그쪽은 변수가 긍정으로 나타났을 때 보는 종목 두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 상황에서는 DI와 테크윙 테크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사실 DI에 대해서 얘기 주시기도 하셨었는데 일단 참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바이오 쪽이요. 확실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바이오에게 좀 차익 실현의 명분이 제공되긴 했습니다.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의견은요? 크게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가격 반등이 나오는 걸 좀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픽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두 네. 종목을 놓고 봅니다. 그 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떤 개별적인 요소가 있을 때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우리가 업종 내 주변주라고 하죠.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무리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을 드려요. 큰 트렌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타픽 두 종목과 함께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핵심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핵심은 뭐냐면 장기 지속형과 경구형 부분인데 장기 지속형 관련해서는 뭐 대표적인 기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괜찮아요. 다만 경구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원래 펩타이드 물질 중심의 사업을 해오지 않던 기업들 같은 경우가 또는 코로나19 쪽에서 그냥 뭐 제약품을 만들던 기업 같은 경우가 갑자기 경구용 쪽으로 진행한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안 보는 게 낫고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주가 올라왔을 때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약 바이오 진영까지 살펴봤고요. 지난 금요일 시외에서 이제 시프트업 관련해서 중국 외자판호 발급 이슈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게임주도 워낙 기대치가 낮은 섹터였는데 일부 종목은 제외하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탑픽 있으신지요? 외자판호가 꾸준히 나옵니다. 그래도 한 2개월에서 4개월 주기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매니아층에서 확실히 해당 게임에 대해서는 긍정이라는 점을 내비쳤다 보니까 뭐 좋은 소식이죠. 긍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이제 외자판호 발급을 받았고 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초기 결과까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오늘 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최근에 거래량을 봤을 때 전혀 뭐 티가 안 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론에 대한 가능성이 낮음을 열어두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기대감은 1분기, 2분기 연속해서 나타났던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분은 긍정으로 열어둘 수가 있겠어요. 하반기에는 주주 친화 정책의 가능성 또한 열려 있음에 따라서 탑픽은 크래프톤에 대한 점을 말씀을 드리고 뭐 차선호 같은 경우는 시프트업임을 말씀드립니다. 크래프톤과 시프트업. 크래프톤은 이미 저희 8월 달부터 좀 긍정의 시각을 주셨던 종목이기도 하죠. 게임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좀 부진했던 쪽 금요일에 유달리 눈에 띄었던 게 화장품입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하반기 들어서 거의 다 좀 흘러내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화장품 어떨까요? 연말 소비 기대도 좀 하지 말까요? 일단은 조심스럽습니다. 그 광군제라는 이벤트를 두고 시장에서 뭐 우리나라 제품 같은 경우가 뭐 랭크에 좀 빠지는 부분을 놓고 민감하게 반응을 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몇 달 전에 화장품을 보던 시각과 지금 화장품을 보던 시각에서 바뀐 게 있는 게 뭔지 보는 거예요. 시장은 실적 시즌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을 놓고 새로운 제품을 내놓았던 기업 같은 경우는 마케팅 비용이 반영되면서 3분기 실적이 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안고 주가들이 좀 무거워지는 상황이죠. 그러면 자 3분기 이후에 4분기, 다음 분기 이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발목을 잡고 갈 수 있어요. 주가의 할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볼륨이 올라가는 요인이 빠졌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뭔가 변수가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리티컬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업종을 안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가격 조정 통해서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충분히 매수가 가능함을 열어두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타깃 종목은요? 타겟 종목은 탑픽 쪽으로 우선 보는 거고요. 네. 그게 실리콘투 같은 경우를 살펴보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아마 3분기 마케팅 비용이 많이 반영되는 쪽이 뭐 VT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은 3분기 실적 확인하고 아마 가격 조정 나타날 때 그때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열고 말씀드립니다. 좋았던 것에 대한 피크아웃이나 뭐 치명적인 뉴스가 있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기저를 염두에 뒀을 때 섹터의 변화에 긍정의 시각은 일단 유지하자라는 겁니다. 실리콘투 긍정의 문 열어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확인하고 대응을 해보시죠. 자, 이제 픽 열어보겠습니다. 이성호 기사님의 픽에 저희가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고려아연, 뭐 HD현대일렉, 최근 들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모든 종목들이 이제 목표가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현대모비스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 짧게 이제 보유 5월 매도로만 답변 주시고, 오늘의 종목은 HL만도. 이 종목도 두 번째 얘기해 주시네요. 네. 뭐 그 종목들, 관심 종목들 중에서는 고려아연은 이제 차익 실현을 뭐 준비하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은 대량 거래 발생하면서 소위 말해서 기술적으로 뭐 음봉이 발생할 때, 그럴 때는 다 차익 실현을 해주는 대응으로 열어두고 막 급하게는 안 해도 돼요. 거래 터지는 거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HL만도 같은 경우는 시간 외로 6.2%대 정도 조정이 나왔어요. 이게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실적 중에서 보면 영업이익 기준은 자회사에 HL 클램우비라는 회사가 있는데 개발비 회수 지연이 나타나면서 영업이익이 부진했어요. 그러면 매출 같은 경우는 이상이 없었어요. 영업이익의 훼손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 훼손에 대한 요인이 장기 지속인지, 즉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지속인지 아니면 일회성인지를 체크를 해봐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건 개발비 이슈를 연말까지는 해소하겠다라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순이익당 같은 경우는 중국의 자율주행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현가 평가를 한 거죠. 그렇다 보니 주가가 올라가면 다시 이 부분은 상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본업에 대한 실적 훼손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접근이 가능함을 열어두고요. 단가 같은 경우는 시간의 하락분을 반영을 합니다. 매수가는 37,700원 그 이하의 대응이 가능함을 열어두고요. 목표가는 41,000원, 손절가는 34,000원을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가격 라인 참고하겠습니다. HD현대일렉이 목표가 돌파했는데 요거 보유입니까? 네, 아직 뭐 그 정도 단가 아래에서 매수한 거는 보유를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3분기가 살짝 실적이 병목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유하고 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종목별 귀한 답변 건네주셨네요. 이성호 이사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